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10장. 내일의 얼굴. 좋은 아침이다, 딸. 아빠가 하품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월요일이었고 나는 이제 전날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니? 아빠가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다. 우리 둘이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서요. 스토브에서 프라이팬을 내리고 계란과 소시지와 버섯을 접시 2개에 잘 나눠 담았다. 토스트도 때마침 다 구워졌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바쁜 상태를 유지하는 거란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마비 증상이 오는 느낌이었다. 아빠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냄새 좋다. 나는 음식이든 접시와 우리가 가진 마지막 물로 끓인 커피를 내놓았다. 아빠가 조용히 음식을 먹는 동안 나는 최대한 물 없이 주방을 청소하면서 아침을 한 입씩 먹었다. 먹을 때는 좀 앉아있으면 어떨까? 참다 못한 아빠가 말했다. 그냥 정돈하는 건데 아빠 실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최대한 쾌활한 척하려 했었지만 아빠는 한숨만 더 쉬었다. 아, 그건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오늘은 싱크대에 다 흘려보내 버릴 거니까.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빠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냐고? 봐, 다 죽었잖아. 그 때문이지 뭐. 조리대 너머로 점액질을 들여다보았다. 점액질은 모두 작은 덩어리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저게 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저걸 가둔 채 살아있게 만들어서 뭘 먹는지 알아내려고 했거든. 그걸 발견할 수 있으면 지하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 수 있었을 거야. 아빠가 일어나서 까맣게 만들어 둔 수조의 뚜껑을 열었다. 나도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갈색 진창만 가득했다. 저게 뭐예요? 점액질 조류에서 에너지가 모자라면 이렇게 되지. 서펜타인 호수에 있는 것들도 같은 식일 거야.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숟가락으로 덩어리를 찔러 보았다. 오래되고 썩은 달걀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났다. 그럼 햇빛이나 식물이나 동물을 먹고 살지는 않는 거네요. 대체 이건 어떻게 자라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파이프로 나오는 거지? 아빠가 툴툴거리며 의자에 다시 풀썩 주저앉았다. 나도 그게 알고 싶어. 이제부터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야겠다. 우리는 무류지를 사용해서 최대한 몸을 깨끗하게 닦았고 난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켄싱턴 로드로 걸어 내려가는데 주변이 온통 난장판이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줄지어 지나갔다. 대형 트럭 수송대와 초록색 소방차가 바짝 마른 도시에 물을 공급하려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이 공급해도 충분할 순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수송대라도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막힌 수백만 미터의 파이프를 대신할 수 없었다. 플래카드와 메가폰을 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루라기를 불며 의회 광장으로 행군하고 있었다. 군중은 물 부족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줄 것과 생수 가격을 통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람들이 팔 밑에 어떤 상자를 끼고 골목에서 달려나오는 게 보였다. 상자를 훔친 죄로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자에 인쇄된 글씨가 보였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생수통이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속 걸었다. 런던 저녁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다. 에거사. 뒤를 돌아보니 브리아나 파이크였다. 저 애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브리아나가 골든 레트리버의 귀처럼 머리를 앞뒤로 펄럭이며 나에게 뛰어왔다. 교복 대신 파란색 재킷을 입고선 반가움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브리아나가 공원에서 침묵했던 일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 내가 천천히 말했다.
내 표정이 쌀쌀맞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도 브리아나는 밖으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랑 같이 걸어도 될까? 지금 상황이 완전 엉망진창이네. 당연히 되지. 내가 대답했다. 브리아나가 엉망진창이라는 게 런던을 말하는 건지 에거사 오들로와 함께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넌 보통 차 얻어 타고 학교 가지 않아? 내가 물었다. 브리아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오늘 아침에는 침대에서 오빠를 끌어내 태워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부모님은 아직 집에 안 오셨고. 오빠는 일하러 가지 않아? 저렇게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곧 잘리겠지. 아빠가 삼촌네 회사에 수습 계약직 자리를 마련해 줬거든. 브리아나가 뭔가를 생각해내느라 미간을 찡그렸다. 다이아몬드인지 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이야.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오빤 알람이 울려도 계속 자. 그러니 곧 잘릴 거야. 너희 아빤 그것 때문에 화 안 내셔? 브리아나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는 금발을 뒤로 헥 젖혔다. 엄마 아빠가 밤마다 우리한테 전화하시는데 오빤 그냥 제 시간에 출근하는 척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브리아나가 나를 겼는지라더니 아주 놀랄만한 질문을 했다. 그건 그렇고 너 요즘 뭐 읽고 있어? 난 1920년대와 30년대에 있었던 미해결된 런던 살인 사건 책을 조금 전에 다 읽었거든. 나도 그 책 읽었어. 피카딜리에서 고개사인 마르티알 슈발리에가 찔려 죽는 사건 나오잖아. 맞지? 바로 그거야. 그리고 워털루역에서 발견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토막 살인 사건도 나와. 브리아나는 보폭이 커서 나보다 조금 앞서 걸었다.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바람에 나도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넌 언제 처음으로 수사에 관심이 생겼어?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67살 정도. 6이나 7? 브리아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도 열심히 따라잡아야겠다. 나는 11살이나 돼서야 시작했거든. 11.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브리아나가? 세인트레지스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는 어느새 브리아나에게 가졌던 안 좋은 감정은 모두 잊어버렸다. 우리는 교문 바로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있잖아. 난 여기서 화장을 좀 고쳐야겠어. 브리아나가 말했다. 나는 기다려주겠다고 말해야 하나 잠시 주저하다가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나랑 학교 밖에서 말하는 건 괜찮지만 학교 안에 들어가서는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다른 애들에게 보이긴 싫었던 거다.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 뭐? 나는 고개를 젓고 어깨를 으쓱했다. 뭐 어쨌든. 다음에 보지. 뭐. 이번에도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 브리아나가 콤팩트를 꺼내 코를 꾹꾹 찍어 눌렀다. 나는 어깨를 들썩이고는 브리아나에게서 멀어졌다. 운동장으로 들어서는데 유명 상표 유니폼을 입은 남자와 여자들이 생수병을 나눠주는 게 보였다. 알파 아쿠아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이 입은 앞치마에 새겨져 있었다. 아무리 위기가 심각해도 그 상황으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은 당연히 있는 법이다. 리암이 사람들 틈에 있는 게 보여서 손을 흔들었다. 리암이 내 눈길을 외면했다. 무슨 일이지? 리암은 한 번도 나를 무시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내가 뭔가를 조사할 때마다 리암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제 나는 작년 버니 시포위츠 급식비 도난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수수께끼를 풀려는 참인데 리암은 갑자기 초조해진 것 같았다. 리암은 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할까? 야, 오들로.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둘러보지 않아도 루스 메스터스라는 걸 알았다. 너 몇 주 동안 씻지도 않은 것 같아 보여. 하긴 뭐 언제는 안 그랬냐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웃어댔다. 나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지만 듣지 못한 척했다. 확실히 세인트레지스 아이들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씻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등굣길의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만큼이나 꼬질꼬질하고 목말라 보였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말을 줄이고 조심했다. 에거사.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욕먹을 준비를 하고 돌아보았다. 또 브리아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CC 모드가 아니었다. 브리아나는 비웃음이 아니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난 교문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던 그 애에게 아직 화가 나 있었다.
브리아나, 왜? 이거 마실래? 브리아나가 손에 들고 있던 물병 하나를 내게 건넸다. 새삼 목이 말라 물병을 얼른 받았다. 진짜 마셔도 돼? 내가 물었다. 브리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른 마셔. 난 많아. 뚜껑을 열고 시원한 물을 단숨에 꿀꺽 다 마셨다. 머리가 띵했지만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난 죄책감을 느끼며 빈 병을 바라보았다. 좀 남겨뒀다 집에 가져가서 아빠도 목을 축이게 했어야 했는데. 브리아나가 전단지 한 장을 내게 건넸다. 이거 봐, 저 사람들이 물병과 함께 나눠주는 전단지야. 그래서? 공짜 광고를 하려는 거잖아, 안 그래? 목마른 아이들에게 생수를 건네다. 신문에 나기 좋잖아.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사진작가가 물병과 물을 콸콸 들이켜는 우리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대고 있었다. 부디 내 사진은 신문에 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거 읽어봐. 알파 아쿠아는 최근 런던에 세계 최상급 정수장을 지어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쩌고저쩌고. 인상은 썼지만 브리아나가 은근슬쩍 내게 말하려는 걸 본 뒤부터 내 마음은 어느새 밝아지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내가 말했다. 우연이라 생각해? 우연? 브리아나가 손을 허리에 가져다 댔다. 런던의 한 회사가 북반구에서 최고로 큰 수질 정화 센터를 세운 직후에 런던 전역이 엄청난 규모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도. 내 말이 맞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나. 알파 아쿠아, 알파 에코. 에이,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에 저런 게.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폰으로 그 회사 좀 찾아봐 줄래? 그럴게. 브리아나가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브리아나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들키는데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나는 두뇌 회전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잠시 운동장을 둘러보았다. 군중 틈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이 입은 점퍼 뒷면에 새겨진 금색 글자를 보자 의문은 더욱 켜졌다. 이게 도대체 다 뭘까? 그것들은 하나로 짜 맞춰지지 않았다. 야, 이거 봐. 브리아나가 내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기사가 떠 있었다. 알파 아쿠아 사람들이 오늘 바비칸 센터 온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래. 기사를 읽어보았다. 기자회견은 10시에 있을 예정이었다. 나는 흥분이 혈관을 타고 춤추는 기분을 느끼며 새로이 알게 된 친구를 돌아보았다. 갈래? 브리아나가 화들짝 놀라 나를 올려다보았다. 뭐, 지금? 너랑? 잠시 화가 났지만 곧 억눌렀다. 나는 일단 브리아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주고 싶었다. 그 애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응, 잠시 머뭇거렸다. 나랑 같이? 내가 그래도 될지. 그러나 브리아나는 벌써 마음이 기울어진 듯 웃고 있었다. 분명 가고 싶어 했다. 리암은 어쩌고? 넌 보통 걔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나? 리암은 오늘 바빠. 가자, 우리 조사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브리아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불안한 듯 숨을 헐떡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내게 경고했기 때문에 또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가는 건 2배로 나쁜 짓이다. 그러나 난 너무 신이 났다. 맞다, 난 브리아나를 내 친구로 두고 싶었다. 쓰레기통 탈주로는 최근에 써먹었으니 오늘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터였다. 그러니 교문이 닫히기 전에 학교에서 나가야 했다. 그 말은 즉 자습실에는 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내가 먼저 교문을 빠져나와 조금 걸어갔다. 잠시 뒤 브리아나가 뒤따라 나왔다. 우리는 별로 수상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여전히 교문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나가는 걸 눈여겨보지 않았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믿기지 않아. 브리아나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지하철로 가서 센트럴 라인을 타고 리버풀 스트리트로 갔다. 객차는 사우나처럼 더웠고 모두 찍소리도 하지 않고 선풍기나 신문지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신문 헤드라인을 보니 온통 붉은색 점액질 이야기뿐이었다. 식수 위기, 총리 침착할 것을 당부. 유명 과학자들, 점액질 원인 찾기 시작. TV 출연 심령사, 점액 물질 없애겠다 공언.
브리아나와 나는 가는 내내 알파 아쿠아 책자를 보며 기자회견장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확인하는 등의 잡담을 나눴다. 브리아나는 모아둔 도구들을 가져와야 했다고 말했다. 나도 기자인 척할 수 있는 확실한 분장 도구를 가져왔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내겐 그런 목적에 맞춰 따로 만든 월스트리트 저널 배지가 있었는데 내 방 책상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브리아나가 큰 소리로 웃었다. 브리아나와 따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애가 CC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점점 옅어졌다. 9시 반 바비칸에 도착했다. 크고 견고한 건물이 우리를 압도했다. 바비칸에는 강연장, 카페, 가게, 미술관, 사무실 등 많은 시설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열대 식물과 선인장, 내 팔만큼 긴 비단잉어가 있는 커다란 연못이 가득한 거대 온실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다. 보통은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곳이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빠와 나는 덩굴 식물이 우거진 곳에서 식사를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그곳에 자주 가곤 했다. 우리는 전선과 삼각대를 들고 가는 TV 촬영 기사 한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다.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커피를 홀짝이며 서성이고 있었다. 따라와. 내가 브리아나의 손목을 잡고 사람들 틈을 헤치며 나아갔다. 한자리에 너무 오래 가만히 서 있거나 놀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 눈에 띌 것이다. 나는 온실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길을 택했다. 온실의 반대쪽에서 경비원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우리 어디가? 브리아나가 물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히 근거가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 사실 사소한 한 가지 단서를 믿고 마음먹은 일이었다. 바로 냄새였다. 3층에는 카페가 없지만 어디선가 방금 구운 페이스트리 냄새가 났다. 우리는 촬영진과 기자들을 해치고 사람들 반대편으로 나온 다음 복도를 내려가 한 번 회전을 했다. 그곳에는 내가 기대한 대로 쟁반이 죽 놓인 긴 식탁 3개가 나왔다. 사람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쟁반 위에 작은 페이스트리 상자를 내려놓고 있었다. 어머, 맛있겠다. 브리아나가 그 말을 하자마자 나는 그 애를 끌어당겨 멀리 복도로 데려갔다. 음식 공급업체 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에? 그냥 보기만 했잖아. 브리아나가 화를 냈다. 알아, 하지만 우린 남의 눈에 띄면 절대 안 돼. 너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브리아나가 다시 벙글벙글 웃었다. 당연히 있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자. 너 블레이저랑 넥타이 벗어. 그리고 귀걸이도 빼. 브리아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고 나도 똑같이 벗었다. 모든 소지품을 잘 접어 벽장에 쑤셔 넣었다. 어디 보자. 나는 브리아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셔츠의 맨 윗단추까지 점검했다. 자, 이제 너 음식 업체 직원처럼 보여. 에? 브리아나가 얼굴을 찡그리며 자신의 검은색 치마와 황갈색 타이츠, 흰색 셔츠를 내려다보더니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애거사, 너 천재다. 나는 칭찬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지도. 우리가 온실 중앙에 들어섰을 때 무대에는 마이크로 꽉 찬 연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한 손에 페이스트리 쟁반을 들고 능숙한 직원처럼 보이려 노력했다. 음식 업체 직원들이 1차로 쟁반을 가져다 놓고 떠나는 것을 본 우리는 테이블이 놓인 곳으로 갔다. 브리아나가 상자에 든 여분의 앞치마를 발견했고 그걸 입었더니 비로소 변신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쟁반 몇 개를 집어들고 직원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다. 이제 복도에는 온실로 가는 문을 안내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보안 출입증을 보여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우리가 그쪽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자 오히려 손을 흔들며 지나가게 해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고 브리아나는 입모양으로 됐어 라고 말했다. 곧장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 공기도 더웠지만 안은 훨씬 더 더웠다. 대기는 숨막힐 듯 답답했고 흙냄새가 났다. 주변이 온통 초록 천국이었다. 사방이 야자수와 덩굴 식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브리아나 곁에 붙어 있고 싶었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수상해 보일 것 같았다. 우리는 온실 중앙 공터에 모인 사람들을 통과해 걸어갔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멈춰서 사람들에게 페이스트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렸다. 저기, 좀 천천히 걸어. 그 소리에 놀라 몸이 얼어붙었지만 그저 음식을 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
현장을 살펴보았다. 10대가 넘는 카메라가 주변에 흩어져 있었는데 몇 대는 양쪽의 높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 카메라들은 매달린 덩굴과 밝은 색상의 꽃들 사이에서 밖을 엿보는 식으로 촬영했다. 바닥에는 언론사 소속 사진 기자들이 두 줄로 늘어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자들에게 각각 생수병과 책자가 든 종이 가방이 전달되었다. 나는 이미 책자를 다 읽어보았지만 문장이 너무 모호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시너지를 가능하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 거시적 접근 방식 같은 전문 용어들이었다. 그중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다. 바로 내일의 얼굴이었다. 곧 홀 앞쪽부터 박수가 시작되더니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무대 위 연단으로 다가가자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의 행동은 차분하고 조심스러웠다. 확성기를 통해 누군가 말했다. 환영해 주십시오. 알파 아쿠아 대표 패트릭 맥스웰 씨입니다. 나는 무대에서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맥스웰을 바라보았다. 대부분 카메라는 맥스웰에게 초점을 맞췄고 몇 대만 청중을 훑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맥스웰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럭비 선수처럼 어깨가 떡 벌어졌고 목도 두꺼웠다. 얼굴은 각졌고 턱수염은 가지런했다. 눈은 뭔가를 갈구하는 듯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스웰이 연설을 시작했다. 남부 중산층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투였고 신중한 어조였다. 모르는 얼굴이 분명한데 목소리만큼은 이상하게 익숙했다. 오늘 우리가 이곳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바비칸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변 경관이 정말 아름답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 알파 아쿠아를 대표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기와 관련한 몇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그 위기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브리아나가 쟁반을 들고 다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다. 사람들에게 페이스트리를 제공하면서 주변을 더 걸어 다녀야 했지만 맥스웰이 하는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물론 런던의 모든 기능을 멋게 하고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이 위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신문이나 뉴스를 볼 필요도 없지요. 방을 둘러보았다. 모두 맥스웰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보통 이런 규모의 모임이라면 귓속말을 하거나 발을 톡톡 치거나 꼼지락거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은 방 한가운데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는 것 같았다. 다행스럽고 또 자랑스럽게도 오늘 저는 이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맥스웰이 연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저는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여기 왔습니다만 먼저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우리 회사는 정수 기술을 선도하는 작은 연구소에 투자했습니다. 알파 아쿠아의 도움으로 그 연구소는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맥스웰은 런던 북부에 있는 거대한 정수장 이야기를 했다. 나는 사람들이 맥스웰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훑어보았다.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가 닥침에 따라 저는 당장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1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맥스웰이 말을 멈추자 사람들이 또 한 번 숨을 죽인 채 속삭였다. 누군가 맥스웰에게 상표가 찍힌 병을 건넸고 그는 뚜껑을 열어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들이켰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 아래를 보시면 자료집과 물 한 병이 든 가방이 있을 겁니다. 여느 것들과 같은 병입니다. 지금 거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보통의 물병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병에 든 물은 런던에 오염된 물을 가져다가 우리 공장에서 정수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어떤 사람은 숨죽여 웩 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알파 아쿠아는 북부 런던 공장에서 매시간 신선한 물 수백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전 가정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알파 아쿠아의 신선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기존의 오염된 파이프를 교체하는 우리만의 양수 시스템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곧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쏟아냈고 또 한 번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맥스웰이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그가 무대에서 하는 말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알아냈고 여전히 많은 의문을 쫓아가고 있었다.
연단에 있는 남자에게 집중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고개를 돌려 브리아나를 찾았다. 그 애의 뒤통수가 보였는데 음식 제공업체 직원 한 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얼른 나가야겠군. 우리는 가까스로 바비칸을 빠져나왔다. 넥타이와 블레이저를 손에 쥐고 계단을 뛰어 1층으로 갔다. 연설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음식 제공업체 책임자가 우리 둘을 발견했지만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금 참았던 모양이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명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맥스웰이 입을 뻥끗하기도 전에 책임자의 손에 쫓겨났을 것이다. 브리아나가 이대로는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음식 업체 책임자에게 반쯤 빈 쟁반을 던져버리고는 이미 내가 가고 있는 출구 쪽을 향해 사람들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힐끗 뒤를 돌아보니 맥스웰이 군중 너머로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너 그거 가지고 갈 거야? 브리아나가 웃었다. 무슨 이유인지 나는 쟁반을 버리고 올 생각을 못하고 손에 들고 있었다. 아, 이건 그냥 집으로 가는 길에 필요할까 해서. 이런 식이면 경찰서로 직행하는 게 더 쉽겠는걸. 브리아나가 계속 뛰면서 앞치마를 머리 위로 끌어당겨 벗었다. 야! 우리가 옆을 지나 달려가자 경비원이 소리쳤다.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우리를 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브리아나가 숨을 헐떡거렸다. 항상 단정했던 머리가 엉망진창이었다. 진짜 대단해더. 내가 웃었다. 끝내주게 재밌었어. 그치? 이제 가자. 어딜? 세인트레지스로 돌아가야지. 난 널 더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난 내가 널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 넌 내게 모험할 기회를 줬어. 그러니 적어도 내가 너한테 좋은 알리바이는 되어줘야지. 브리아나는 약속을 지켰다. 마침내 세인트레지스로 돌아와 교장실에 불려갔을 때 브리아나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붕대는 그 애의 책가방에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브리아나가 존경스러워졌다. 도대체 너희 둘 어디 갔었는지 설명 좀 해봐라. 교장 선생님은 브리아나의 부상에 약간 화가 누그러진 말투였다. 네, 교장 선생님. 우리 둘이 함께 학교로 걸어오던 중에 제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브리아나의 멋진 연기를 보고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심지어 브리아나는 여전히 뇌진탕에 시달리는 것처럼 목소리까지 떨었다. 애거사가 구급차를 불러서 절 응급실로 데리고 가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면 오들로 양, 구급차를 부를 정신은 있으면서 학교에 전화해서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알릴 생각은 왜 못했지? 나는 핑곗거리를 짜내려고 노력했다. 휴대폰은 내 전문 영역이 아니었다. 다행히 브리아나가 끼어들었다. 요금을 안 내서 전화가 끊겼대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붕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브리아나의 상처에 여전히 의문을 품은 표정이었다. 이제 들키나 싶었는데 브리아나가 아픈 듯 얼굴을 찡그리며 선체로 약간 비틀거렸다. 둘 다 다음 수업에 들어가라.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은 뒤 교장실을 나와 각각 다른 길로 갔다. 나는 수업에 돌아가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흥미진진한 오전을 보냈지만 내가 진짜로 알게 된 사실은 뭐지? 내가 패트릭 맥스웰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건 별로 쓸모가 없었다. 여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멍한 상태로 수업 시간을 때웠다. 드디어 하루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나는 찜통 같기만 한 세인트레지스를 뛰쳐나왔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리암과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각 다른 수업을 들었고 나는 점심시간에도 리암을 보지 못했다. 아마 벌써 집에 간 모양이었다.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걷고 또 걸었다. 하이드 파크로 향하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서펜타인 호수 아래 터널로 가고 싶었다. 다시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났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있었다. 나는 문지기 조합에 화가 난 상태였다. 나는 교수가 공격을 당할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운 나쁜 행인일 뿐이었는데 사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뭔지도 모를 일에 엮여버렸다. 문지기 조합은 문 앞까지 위험을 몰고 와 놓고선 이제 와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려 했고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내 삶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를 보호하러 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어퍼 브룩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내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느껴졌다. 더 빨리 걸어갔더니 뒤에서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심장이 튀어나올 듯 두근거렸다. 누군가 날 미행하고 있었다. 에거사, 멈춰. 나는 놀라서 펄쩍 뛰었다. 리암이었다.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야, 난 내가 집에 간 줄 알았어. 안 갔어? 리암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나는 리암에게 브리아나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갔던 이야기와 웨이트리스처럼 분장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리암? 응? 너 화난 거 알아. 이해해. 그리고 이런 부탁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 내 도움이 절실해. 리암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에거사. 모든 게 그냥 다 엉망이야. 그렇지. 리암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에거사, 하지만 너 없이는 사는 게 정말 따분할 것 같아.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야? 나랑 같이 터널에 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다. 우리는 음료수, 음식, 가스마스크, 방수복 등 가지고 가야 할 물품을 챙기기 위해 우선 우리 집으로 향했다. 아빠가 아직 공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냉장고에서 사과 주스를 조심스레 꺼내 올 수 있었다. 리암이 주방에서 아빠의 실패한 실험을 살펴보는 동안 나는 내 방에 가서 검은색 데님 바지와 긴 소매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리암에게 가스마스크를 주고 수경과 내 입을 막을 손수건을 찾아왔다. 내 데님 바지와 리암의 교복 바지 위에 입을 방수 바지와 재킷 몇 개도 준비했다. 내게는 허벅지까지 오는 긴 장화가 있었지만 리암은 아빠가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장화를 신어야 했는데 너무 길어서 무릎 위로 쑥 올라왔다. 우리는 보호 장구를 최대한 챙긴 다음 손전등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 하이드파크의 잔디를 가로질러 터널 입구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내가 문을 열었고 우리는 곧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터널은 암흑 같았고 리암은 얼굴에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데도 돌아가고 싶어 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리와 등이 아팠다. 점액질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유독가스는 지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천장에서 유달리 큰 점액질 덩어리가 우리 앞으로 툭 떨어졌고 리암은 놀라서 내 팔을 잡았다. 그러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는 팔을 놓고 계속 걸어갔다. 내게는 유독가스를 막을 장비가 손수건밖에 없다는 걸 리암도 잘 알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드디어 호수 지하 동굴에 도착했다. 돌리베이라 교수가 이미 내게 경고한 적 있으니 쇠문을 벽돌로 막아 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교수가 뭐라고 했더라?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어서 안전할 수 없다고 했던가? 그러나 쇠문은 막혀 있지 않았다. 긴장감에 호흡이 거칠어졌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 뒤 혹시 조합에서 자물쇠를 바꿔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밀어 넣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부드럽게 열렸고 우리는 곧 불 켜진 복도로 들어섰다. 리암은 가스마스크를 벗더니 놀란 토끼처럼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입을 떡 벌리고 고급 카페트와 나무판으로 된 벽을 보았다. 카페트에 있다고 내가 말해줘서 알고는 있었지만 난 그저 콘크리트 터널을 상상했었어. 이건 완전 다른. 리암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치? 자, 빨리 움직이자. 우리는 긴 장화와 방수복을 벗고 그것들을 손전등과 보호 마스크와 함께 뭉쳐서 문간에 쑤셔 넣었다. 성견지명이 있는 리암이 평상시에 신는 신발을 가방에 넣어왔고 우리는 그걸 꺼내 신었다. 내내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교수가 날 돕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했지만 만약 이 모든 게 덫이라면 어쩌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내 성격을 파악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걸 예상해서 터널에 오지 말라고 경고한 거라면? 준비됐어? 리암이 물었다. 내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준비한 을돼 있지. 복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양갈래길에서 아무 방향이나 골라 좌회전했다. 아무 말 없이 몇 분 동안 걸었다.
50걸음 정도 걸을 때마다 벽 안으로 움푹 들어간 문이 있었다. 처음 몇 번은 걸음을 멈췄지만 모두 잠겨 있었고 별 다른 표시도 없었다. 내가 가진 조합 열쇠로 문을 열어보아도 열리지 않았다. 내 열쇠로 정문을 통과해 미로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도 풀어야 할 비밀이 너무 많았다. 누가 나타나더라도 몸을 숨길 곳조차 하나 없어서 우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터널에서 오른편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왔다. 평소 런던에서 길을 찾을 때는 지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나였지만 우리를 안내해줄 주요 지형지물이 없는 지하 터널에서는 내 좋은 방향 감각도 아무 소용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우리가 집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곳은 우리 집 바로 아래인 것 같았다. 터널의 세 구간안은 어두웠다. 리암이 벽을 손으로 더듬어 스위치를 켰다. 실내가 점차 밝아지며 빛의 파장이 터널을 따라 천천히 번졌다. 아래에 5개의 터널이 있었다. 손에서 손가락이 펴지듯 터널이 5방향으로 우리 앞에 펼쳐졌다. 각각 사우스뱅크, 세인트 제임스, 피카딜리,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워털루라고 적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리암이 불안한 듯 웃었다.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다. 앞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다. 분명 자전거를 타고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일 거다. 한참 동안 나는 숨을 쉬지 못했다. 여기 공원 바로 아래야. 분명히. 런던 지하에서 자전거를 타다니. 리암이 다른 우주에 들어온 것처럼 머리를 쥐고 속삭였다. 대답을 하려는데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 한 대에 관심이 갔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건 핸들이 뒤로 헥 꺾여 있었고 연한 하늘색의 낡은 바구니가 달려 있었다. 다른 것들과 달리 그 자전거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곱게 쌓여 있었다. 내가 아는 자전거였다. 지난 4년 동안 밤마다 이 자전거의 사진을 봤으니까. 괜찮아? 리암이 내 팔을 쿡 찔렀다. 내가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자전거. 우리 엄마 거였어. 진짜? 틀림없어. 핸들에 손을 대자 등골이 오싹했다. 엄마는 이 자전거를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 아니, 그렇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자전거 자체에는 전혀 상한 흔적이 없었다. 페인트 칠도 벗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곳에 내려와 있지? 애거사?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고 손이 떨렸다. 말릴 새도 없이 리암이 내 팔을 잡고 안아주었다. 리암과 그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은 처음이었다. 눈물이 달아났다. 이거 무슨 뜻이야, 리암? 모르겠어. 그냥 너무 슬퍼서. 리암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조금 슬펐지만 리암에게 안기는 건 기분이 좋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위험한 상황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나? 나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미안. 내가 내 옷에 눈물 자국을 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리암이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소매로 눈을 닦았다. 얼른 가자.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꺼내 먼지를 불고 브레이크를 시험해 본 뒤 다리 한쪽을 걸쳤다. 좀 높은 편이었지만 그럭저럭 탈 만했다. 이리 와서 하나 골라. 내가 리암에게 말했다. 진짜? 저 자전거는 내 거지만 나는 훔치는 게 될 텐데. 가져다 놓을 거야. 그러니 그냥 빌리는 거지. 가장 작은 걸 골랐는데도 자전거는 리암의 체격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었다. 그래,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물었다. 무슨 뜻이야? 내가 터널을 가리켰다. 저 표지판 보이지? 사우스뱅크, 세인트 제임스, 피카딜리. 골라보시죠. 저기. 리암이 하나를 찍었다. 페달에 발을 얹고 웨스트민스터라고 쓰인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리암이 작은 안장 절반 정도의 엉덩이를 걸치고 나를 뒤따랐다. 터널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불이 켜져 있었다. 서펜타인 호수 아래의 냄새나는 터널과는 달리 이곳은 깨끗하고 건조했으며 우리 둘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도 될 만큼 내부가 넓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달려가는 느낌이었다. 땅 위의 건조한 열기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지하는 시원하고 쾌적했다. 리암이 자전거를 타고 앞서갔고 내가 뒤쫓았다. 내가 리암을 따라잡았을 때 우리는 터널의 구비에 도달해 있었다. 조명을 켜는 게 좋겠어.
조명을 켜보니 다행히 불이 들어왔다. 우리는 첫 번째 것보다 더 오래된 듯한 어두컴컴한 벽돌 터널 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둠을 헤치고 계속 페달을 밟아 다른 터널로 들어서자 근처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 개가 연결돼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재빨리 생각을 입 밖으로 냈다. 하수관과 운행되지 않는 지하철 구간, 냉전 시대에 쓰이던 옛 벙커의 물자를 제공하려고 지어진 터널들이 있거든. 별표 화이트홀은 터널 투성이야. 그거 알아? 국회의사당 지하에는 넓은 방과 터널과 회랑이 있어. 그리고 그것들이 터널로 연결돼 코번트 정원에서 트라팔가 광장까지 계속 이어져. 문지기 조합은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게다가 별표 많은 관공서가 있는 런던의 거리, 즉 영국 정부를 의미함. 리암이 나를 마주보고 환히 웃었다. 분명 리암도 나처럼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나오는 모양이었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런 거라면 다른 사람들도 터널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리암이 물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나도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부만 알겠지. 아마 터널 전체나 터널 출입구를 다 아는 사람은 없을걸. 조합을 제외하면 말이야. 추측일 뿐이지만 그럴싸했다. 런던을 가로지르는 거리, 그 아래에는 거리에 수만큼 많은 통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터널로 들어갔다. 이제 어두워서 벽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돌아왔다.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어디선가 빛이 반짝거리는 찰나의 돌계단이 언뜻 보였고 나는 자세히 보려고 자전거에서 내렸다. 계단을 올라가 쇠문에 도착했지만 잠겨 있었다. 조합의 열쇠를 꺼내 끼워 봤더니 놀랍게도 돌아갔다. 우리는 문을 밀어서 열고 크고 웅장한 건물로 둘러싸인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로스베너 정원, 루즈벨트 기념관 근처야. 지하 세계 여행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에 놀라며 내가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문을 다시 닫았다. 그러고는 계단을 도로 내려가 지하 세계 여행을 계속했다. 터널을 따라 속도를 냈더니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다. 몇 주간 숨 막힐 정도로 더웠던 터라 바람이 더욱 쾌적하게 느껴졌다. 몇 분 뒤 리암이 갑자기 멈춰 섰고 뒤이어 나도 멈췄다. 들어봐. 리암이 말했다. 둘 다 입을 다물었다. 땅에서 우르르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깊이 울려서 심장으로도 진동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리암이 물었다. 지하철인 것 같아. 이상했다. 우리는 땅 밑 아주 깊은 지하를 여행하고 있었지만 이 아래 세상은 결코 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런던이라는 거대한 생물체 안에. 우리는 어두운 터널과 밝은 터널, 벽돌 터널과 플라스틱 터널, 숨겨진 활동으로 웅웅거리고 삐걱대는 터널, 달 표면처럼 조용한 터널을 통과해 계속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어도 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불 꺼진 벽돌 동굴에서 멈췄다.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기 아주 끔찍한 냄새가 나. 리암이 소리쳤다. 천장 사슬에 매달린 손그림을 올려다보았다. 거에 달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라넬라라는 단어만은 선명했다. 여긴 라넬라 하수관이 틀림없어. 내가 소리쳤다. 들어본 적 있어. 서펜타인 호수로 흘러 들어갔던 거잖아. 하지만 그건 시에서 수백 년 전에 묻었다고 알고 있어. 리암이 손전등을 아래로 향하게 했다.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곧 눈이 적응했다. 우리는 거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아래에는 붉은 강물이 넘실거렸다. 한때 웨스트본이라 불렸고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강이었던 하수도가 낡은 벽돌에 부딪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땅 저 아래에 수백만 갤런의 붉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두운 지옥불을 서성이는 악마가 있다고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장면이었다. 와, 나는 할 말을 잊었다. 저건... 리암 역시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나는 문지기 조합 입구에 우리 보호 장비를 놔두고 오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하며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이거 들이마시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맥이 빠졌다. 우리 돌아갈까? 그래. 우리는 터널에 있는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 다시 북쪽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얼스코트 전시관, 국립미술관, 버킹엄 궁전의 표지판이 보였다.
이런 건물들 아래에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곳의 연결망이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 터널은 환기가 되지 않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경고 표지판이 붙은 터널로 들어갔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었다. 지하 연결망의 더 많은 부분을 보게 될수록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만큼 이곳은 텅 비고 고요했다. 잠시 멈춰봐. 리암이 말했다. 저 뒤에서 뭘 본 것 같아. 우리는 자전거에서 내려 파이프와 케이블 선밖에 없는 작은 터널로 가 보았다. 저기. 리암이 쇠 파이프에 난 구멍을 가리켰다. 차가운 금속에 손을 대보았다. 빛이 그 틈으로 새어나왔다. 뭐지? 글쎄.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건 터널 벽에 난 구멍이었는데 그 구멍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케이블이 통과했다. 그 너머의 공간은 터널도, 벽돌로 된 저장고도, 점액질이 있는 동굴도 아니었다. 카페트이 깔려있고 나무판으로 장식된 큰 방이었다. 거기에는 서류 수납장이 끝도 없이 뻗어 있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수납장을 열어 파일을 꺼냈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였다. 문지기 조합 사무실이 틀림없어. 리암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보니 저 사람들 진짜 구식인 것 같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 이 광경이 가장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지나치게 넓은 공간과 파일을 꽉 채운 지나치게 많은 수납장이 이곳의 정보가 엄청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비로소 조합의 규모를 실감하면서 어쩌다 내 삶이, 그리고 엄마의 삶이 이 거대하고 복잡한 거미줄에 걸리게 된 건지 묻고 싶어졌다. 저 파일에 뭐가 들어있을까? 글쎄, 비밀스러운 거겠지. 어쩌면 저기에 내 엄마에 관한 파일도. 리암이 잠시 뒤 아래로 뛰어내려가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리암을 따라가지 않고 틈 사이로 사람들이 수납장 미로를 종횡무진 다니는 장면을 좀 더 바라보았다. 나는 런던 중심부의 수백 킬로미터 아래를, 그리고 조합원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그곳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무엇보다 저 방에 들어가 보고 싶었다. 어서 와, 우리 돌아가야 해. 리암이 말했다. 한숨을 쉬며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벽돌로 된 통로를 내려갔다. 갑자기 우리 앞쪽에서 움직임이 일더니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나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뒤에 있던 리암은 그럴 겨를도 없이 내 뒷바퀴에 부딪혔고 우리 둘은 자전거와 뒤엉킨 채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자전거를 끌고 오는 소리와 함께 빛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매끈한 자전거를 탄 남자 2명을 올려다보았다. 그들도 우리를 내려다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주고받았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 왔니? 한 사람이 물었다. 저도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아까 말하지 않은 남자가 활짝 웃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뭘 얘기해드리면 될까요? 제 학교 성적. 남자가 재치 있는 답으로 반격할 새도 없이 먼저 말을 걸었던 남자가 끼어들었다. 너희들 우리랑 같이 좀 가줘야겠다. 오들로 양, 난 널 좀 더 오랫동안 보지 않길 바랐다. 돌리베이라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책상 뒤 초록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상은 검은색과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뱃머리에 나무를 조각해서 붙이는 선수상처럼 책상 다리에도 머리 모양의 청동 조각품이 붙어 있었다. 등 뒤로 손이 묶여 있지 않았더라면 손을 뻗어 그 섬세한 조각을 만져봤을 것이다. 비록 우리 발로 그곳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나무 판으로 꾸민 방은 충분히 멋있었다. 내가 할 말을 생각해내는 동안 교수의 머리 위에 붙은 화려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다. 마침내 질문을 하나 생각해냈다. 여기 어디예요? 뻔하지 않니? 너희들은 문지기 조합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고 지금은 우리 본부에 잡혀와 있는 거잖아. 우리는 런던 하수도 공사의 일부라 생각하고 철제 대문을 통과했는데 실은 조합원들이 자전거를 메어두는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어버린 거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책상 뒤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이 넓은 홀로 끌려왔다. 이들 모두 직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아침에 출근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졌다. 분명 23번 버스를 타지는 못할 테니까.
어째서 이토록 많은 사람이 매일 런던 아래로 사라지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경비원이 직원에게, 직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어보는 동안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나무로 장식된 미로 같은 복도를 통과해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고 마침내 교수의 사무실에 도달한 것이다. 뭐 할 말 없니? 교수가 우리 둘을 보며 물었다. 리암은 이곳에 온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리암은 평소에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가서 야단을 맞는 학생이 아니었고 곤란한 상황을 즐기는 아이도 아니었다. 너희들은 문지기 조합의 땅을 무단으로 침입했을 뿐 아니라 조합의 재산인 자전거도 허락 없이 가져갔어. 저 자전거는 우리 엄마 거예요. 내가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조합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수갑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다 못한 내가 결국 이 말까지 하고 말았다. 교수가 한숨을 쉬더니 우리 뒤에 서 있는 경비원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쟤들 풀어줘. 그리고 자네들은 나가봐도 돼. 경비원들이 수갑을 풀어주고 방에서 나갔다. 교수가 일어섰다. 교수는 적잖은 나이임에도 게다가 지팡이를 짚고 있음에도 존재감이 상당했다. 애거사, 넌 오늘 모든 경계를 훌쩍 넘어버렸어. 교수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널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교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언젠간 절 가르치시겠단 말씀이에요? 내가 물었다. 돌리베이라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식이라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다. 오늘 넌 무례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 전 조사 중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고 그래서 더 알아봐야 했던 거예요. 내가 서둘러 말했다. 교수가 인상을 쓰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무슨 단서? 맞교환하시죠. 교수님이 먼저 우리 엄마가 죽었을 때 탔던 자전거가 왜 멀쩡한 상태로 여기 보관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교수님께 단서를 말씀드리게요. 나는 화난 목소리였고 실제로 화가 났다. 어떻게 감히 엄마에 관한 걸 내게 비밀로 할 수가 있지? 내가 분명 조사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가 왜 조합 기밀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너희들이 우리 터널에서 돌아다니는 걸 봐줘야 하니? 우리 터널이라고요. 교수님이 우리 터널이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런던 지하철에 속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런던 전력공사나 런던 하수도일 수도 있고요. 전 납세자예요. 아니 적어도 우리 아빠는 세금을 내시죠. 그러니 전 영국의 시민으로서 이 터널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가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지만 화가 나 보이지는 않았다. 아니, 사실 교수는 웃고 있었다. 우리가 무단 침입한 거라면 그럼 조합은 매일 무단 침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어쩌실 건가요? 경찰에 넘기시게요? 그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안 그래요? 경관님, 비밀 터널 조직망을 무단으로 침입한 아이들을 잡았습니다. 우리 조직은 런던 전역에 퍼져 있으며 당신들보다 훨씬 우수한 범죄 퇴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요원 중 하나가 죽을 때 타고 있었던 자전거가 여기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사고를 겪었는데도 자전거의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렇지요? 뭐 이러실 건가요? 교수는 한참 동안 잠자코 내가 한 말을 곱씹는 것 같았다. 리암을 봤더니 입을 떡 벌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도 어디서 이렇게 분노에 찬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화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럼 교수님이 우리를 경찰에 넘길지 말지 생각하는 동안 물 위기에 관해 알고 계신 걸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하지, 오들로 양? 돌리베이라 교수가 앞에 놓인 책을 덮으며 말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 났다. 교수가 버저를 눌러 경비원을 부른 뒤 우리를 조합 본부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들이 우리에게 자전거를 건넸다. 여자 경비원은 리암에게 평범한 검은색 자전거를 줬고 남자 경비원은 내게 빨간색 산악자전거를 내밀었다. 내 자전거 아니잖아요. 내가 경비원에게 소리 질렀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너한테 이거 주라고 하던데. 내 자전거 줘요. 내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소리 질렀다.
이곳 조합에서는 주는 대로 가져가게 돼 있어. 경비원이 말했다. 참 좋겠네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그러니 제 자전거를 줘요. 핸들에 바구니가 달린 하늘색 자전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 교수가 지팡이를 짚고 우리를 따라 나왔다. 제 자전거 돌려주세요. 우리 엄마 자전거요. 교수가 미소를 보였다. 내 자전거라니? 여기 있는 자전거는 모두 조합 물건이야. 공포가 엄습했다. 우리 엄마 자전거 어떻게 한 거예요? 나한테는 엄마 물건이 거의 없는데. 그럼 내 아버지께는 뭐라고 말할래? 이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내 어머니의 자전거를 다시 발견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수의 말이 맞았다. 그 자전거를 타고 출입구까지 가게 해주면 그걸 원래 있던 보관대에 잘 놔두겠다고 약속할래? 나는 자신도 없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들로 양에게 바구니 달린 하늘색 자전거 가져다 줘. 교수가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 자전거는 너만 쓸 수 있도록 여기 남겨놓을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 교수가 경비원에게 말했다. 경비원이 나를 바라보았다. 오들로. 양? 그러더니 산타클로스나 히말라야 산맥의 서린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았다. 맞아, 넬슨. 교수가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얜 클라라의 딸, 에거사야. 넬슨이 입을 떡 벌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그 자전거 가져와. 교수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넬슨이 서둘러 준비실에 갔고 잠시 뒤 자전거를 가지고 돌아왔다. 자전거를 내게 건네며 넬슨이 귓속말했다. 내 어머니는 여기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 또 한 번 가슴이 벅차올라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고개만 힘차게 끄덕였다. 우리는 터널 안으로 다시 안내되었다. 넬슨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저 길로 쭉 올라가다가 갈림길에서 우회전한 다음 왼쪽으로 굽은 벽돌 터널로 들어가면 돼. 넬슨이 구멍가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듯 가볍게 말했다.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우리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거기 서 있었다. 그러다 리암이 다시 나를 안아주었다. 그날로서는 두 번째 포옹이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너희 엄마에 관한 일 말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리암을 밀어내고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꼭 같이 찾아내자. 넬슨이 알려준 방향대로 자전거를 몰자 드디어 갈림길이 없고 나선형 주철 계단만 있는 터널 끝에 도착했다. 리암이 자전거에서 내렸다. 리암이 터널 벽에 쓰인 글자를 가리켰다. 하이드파크래. 좀 살펴봐야겠지? 나도 자전거에서 내려 계단까지 조금 걸어갔다. 공간이 부족했는지 계단이 쉼없이 굽이져 있었다.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 꼭대기에 도착했더니 숨이 찼다. 드디어 빨간색으로 칠한 작은 문에 도착했다. 조합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자물쇠에 넣어 돌렸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발코니로 걸어 나왔다. 더운 공기가 나를 감싸 안았다. 어디지? 리암이 말했다. 와, 장난 아니다. 나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우리 발밑으로 나무가 깔렸고 지평선 주변으로 런던 아이와 국회의 사당이 보였다. 이케아는 풍경인데도 이곳이 어딘지 꼭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어깨 너머로 올려다보니 거대한 청동천사가 우리 위로 날개를 펴고 있었다. 우리 웰링턴 아치에 와 있어.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일, 비밀 열쇠, 10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